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도서관 독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주 교수로 재직 중이고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제법 안 오는 날들 등의 책을 내고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남궁인이라고 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응급의학과 의사이자 작가로 본인을 소개하셨는데요. 네. 평소 생활이 어떠신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응급의학과 의사의 제 삶이 있겠고 그 다음에 작가로서의 제 삶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출근을 해서 한 주에 한 2번 정도 밤을 새서 아침까지 환자를 돌봅니다. 그리고 퇴근하면은 이제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도 하고 신문에 칼럼을 내기도 하고 요청받은 원고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가로서 독자들 만나는 뭔가 강연이라든지 행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작가의 삶을 살다가 다시 의사로 돌아가고 이런 정도의 스케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남궁인 선생님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응급의학과는 사실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과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응급의학과가 인기가 그리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무조건 밤을 새야 돼요. 그 다음에 밤을 새다 보면은 이런 취객들이라든지 뭔가 진짜 날것의 환자들을 받아서 그걸 좀 정리를 해놓고 다른 의사들한테 연결하든지 또 뭐 폭행이나 이런 것도 연루되고 뭐 범죄도 연루되고 그것만으로도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많은 고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선호하지 않는 분야인데 전 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약간 좋았어요. 뭔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유일하게 뭔가 성별과 나이와 시간과 뭐 연령과 이런 것들 관계없이 거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환자를 그 넓은 의학 지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제가 좀 인턴 때 응급실을 돌다가 되게 피가 좀 끓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받아서 응급의학과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의학에서 사람에게 사망 선언을 하는 과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내과, 뭐 외과, 뭐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거의 이 정도에서 사람은 죽어요. 근데 죽음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과라는 것도 저한테 매력적이었어요. 그만큼 책임도 많이 져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평생 한 과를 정한다면 이과가 넓은 스펙트럼도 있고 좀 다양한 사람들의 불편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죽음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재밌는 과구나 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됐죠. 물론 처음엔 조금 후회하기도 했고요. 아, 왜 안 하는지 알겠다. 네, 생각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응급실 의사는 타인의 시간의 경계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와중에 꾸준히 글을 쓰시고 또 책도 내고 계시는데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나 계기가 있으신가요? 옛날부터 그냥 저희 어머니 말씀이 그냥 시키지 않아도 책을 보고 있던 아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기억이 이렇게 있을 때부터 활자가 그냥 가장 재밌는 거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평생 글을 써서 어디 한번 내보자. 글을 써서 세상 사람들에게 읽히고 싶다. 이게 거의 유일한 하나의 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의사가 되면서도 전 사실은 그 꿈을 버린 적이 없이 계속 해왔거든요. 세상에 내 글을 발표하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생각으로 대학교 때도 정말 많은 기록을 했고 그때는 심지어 시인지망생이어서 신춘문예에 시도 내고 뭐 그런 습작생도 거쳤었고요. 뭔가 간단한 메모라든지 그런 것들도 훗날에 내가 이걸 정리해서 어딘가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정해진 것처럼 저는 그냥 글을 평생 그냥 써오는 게 습관이었고 그래서 지금 꿈을 이룬 사람이 되겠지요. 네. 지금 정반대에 있는 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작가와 의사는 사용하는 도구도 다르고 그다음에 일의 호흡도 다르고 그리고 탄생이나 죽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잖아요. 네. 두 직업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네, 균형을 잡는다는 게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경계를 꼭 나누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런 경계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의사도 결국은 그냥 제가 보는 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그냥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떤 건지 그냥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나을 방법, 치료할 방법들을 알려주거나 그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뭔가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일이고 그다음에 돌아오면은 뭐 글쓰기는 당연히 다르죠. 도구도 다르고 혼자서 하는 행위고 그다음에 혼자서 머릿속으로 짜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글이 어떻게 읽힐까, 이 글이 어떻게 보여질까 이렇게 독자들을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질이 저는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살아오는 어떠한 그런 방향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들이지 그거를 굳이 균형을 잡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 글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글도 많지만 긴박한 의료 현장, 죽음에 대한 글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그 죽음에 복귀하면서 다시 글을 쓰실 때 그 마음이 어떠세요? 고통스럽지 않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제가 근무를 하러 가면은 한 명 정도가 평균 죽어요. 이 죽음들 계속 보고 와서 근데 어떤 죽음은 정말 저 스스로 의사로서 그 정도 상황이면 죽을만 했지라고 납득이 가는 죽음들이 있는데 사람은 어차피 결국 죽으니까요. 근데 어떤 것들은 저 스스로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복귀하다 보니까 정리되지 않아서 글로 이렇게 죽음들을 쓰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당연히 제가 잘한 부분, 제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납득되지 않는 부분 그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힘든 과정을 너무나 당연히 그걸 직접 본 사람으로서 힘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인데 그런 감성이 의사로서 도움도 되지만 안 좋을 때도 있지 않나요? 지금은 그래도 12년 차니까 그렇게 감정에 있어서 막 실수를 한다든지 그러진 않는데 물론 지금도 감정에 휘둘릴 때는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죽음 자체가 너무 나도 슬프니까 막 정신없이 뭔가 이 치료를 막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선고하고 같이 운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감정적인 의사로서의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 환자들 막 포기해야 됐을 때 저는 괜히 막 슬픈 거예요. 안타깝고. 그래서 괜히 방에 들어가서 막 엉엉 울다 오고 이런 것들이 처음엔 좀 고충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12년 차고 교수라는 명찰을 달고 일하는데도 말기 암 환자가 한 분 오셨었는데 그분을 심폐소생술을 원래 말기 암 환자가 심정지가 나면 저희가 병원 룰 자체가 심폐소생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상황이 그렇고 마음이 또 약하니까 왠지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이 막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심정지가 반복됐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포기를 해야 돼요. 이제 이거는 진짜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 설득하러 밖에 이렇게 나갔는데 밖에 이렇게 딱 나갔더니 그 아드님이 2시간 동안 그 아버지 계신 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조아린 채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2시간 동안 자기 아버지가 살아나라고 계속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세워서 돌아가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시울이 붉어져서 이렇게 산책하듯이 한 바퀴 돌아서 와서 다시 그냥 심폐소생술 하고 도저히 못 말하겠다. 그래서 거기 뭐 있던 의료진이 선생님 보호자랑 이야기 됐어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 꺼냈어. 계속 합시다. 이렇게 뭔가 인정 같은 게 그런 게 좀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기도가 통해서였는지 딱 하루 더 사셨어요. 그래서 네, 또 그런 기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일하시다 보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자주 생각하게 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쓰신 글귀 중에 죽음은 평등하지 않다라는 글귀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낯설면서도 이해도 되고 약간 마음도 아프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그 글 중에서 선생님의 교수님께서 가장 많은 진단명으로
죽은 그 진단명이 가난이라는 진단명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두 개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죽음도 평등하지 않고 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람들을 많이 죽음에 이르는 진단명은 사실은 뭐 혈압, 당뇨, 성인병, 암 뭐 이런 게 아니라 가난. 그러니까 실제로 뭐런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런 데들은 평균 수명 자체가 낮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 현 시대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그 궁극적인 사인은 우리가 가난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게 정식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의사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이런 그 글들이었는데요. 실제로 뭔가 우리가 자기 수명을 끝까지 살아갈 뭔가 생명의 권리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누리지 못하고 뭔가 불의의 사고로 죽어간다든지 혹은 뭔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간다든지 혹은 뭔가 학대당하고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든지 저는 그런 참상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난하신 분들은 너무 비참하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아는 게. 아,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아동학대 이런 것들도 전 아동학대 이전부터 많이 봐왔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입양아 16개월 그 사건이 또 저희 병원 왔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계속 알게 되면서 변화하는 것들이 있죠. 아, 아동학대 이게 진짜 심각한 거구나.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꼭 해야 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적어도 알아만 주셔도 무엇인가 바뀌는데 그런 시초가 되는 것 같아요. 책에 보면 흉부외과 전문의 부족 문제라든지 중증 외상센터 건립의 중요성, 헌혈하자는 글도 있고 말씀하신 아동학대에 관한 글도 있고 열사병에 관한 글도 쓰셨잖아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계속 쓰시는 것도 이것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글쓰기 자체의 본질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글을 써왔는데 대학교 때 습작생 이런 시절에는 글이 정말 심지어 약간 현대시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인 괴로움, 개인적인 우울함, 어디 그런 뭔가 내가 세상 너무 불행하다에 약간 천착한 그런 글들을 계속 써왔는데 의사 겸 작가라고 제가 처음에도 소개를 했고 그런 자아로 계속 활동을 하고 어떤 글을 더 써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저는 헌혈을 실제로 사람들이 하면 그 피를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가 얼마나 귀중하게 쓰이는지 알려야 될 글쓰기라는 사람으로 알려야겠다. 그리고 제가 아동학대를 실제로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중증외상도 직접 보는 사람이니까 글로써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이 가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라는 게 결국은 제가 생각한 조금 더 정당한 지점,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알려서 도움이 된다든지 어떠한 긍정적으로 나아갈 지점을 계속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글쓰기의 힘 또한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 오셨으니까 잠깐 도서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을 의사로서 작가로서 이제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계시지만 도서관 역시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도서관 만들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사서로서 저의 포부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 도서관에서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운영되는 책수레 봉사단이라는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도서 기증이라든지 도서관 운영 교육과 같은 그런 재능 기부를 통해서 운영이 어려운 그 상간 벽지의 도서관, 작은 도서관 그런 곳들의 환경을 개선해주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혹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서관의 바람직한 역할 내지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사실은 제 추억이 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30살까지 이 앞에 반포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걸어서 올 수 있는 이 거리였어요. 그래서 정말 책을 오늘 많이 보고 싶다. 오늘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보고 싶다면은 아침에 이렇게 눈 뜨자마자 여기 이렇게 서가실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책을 읽었던 도서관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옛날에 퀴즈 대한민국이라는 퀴즈 프로그램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본과 3학년 때. 그때 제가 한 달 동안 국립중앙도서관에 계속 출근을 해가지고 근래 그 신문을 최근 2달치 신문을 다 읽고 여기 그 신문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상식 사전들 뽑아서 이렇게 내내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도서관이 코로나 때문에 닫아서 갈 데가 없어요. 저는 그 외출을 하면 거의 도서관에 가는 사람이었는데 전 작가로서 정말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 좀 기지가 되면은 좋겠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냥 제발 그 자리에서 평범하게 열어주세요 라고 좀 이런 생각이 당연히 작가로서 있습니다. 거의 인터뷰 마지막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혹시 작가로서 앞으로 써보고 싶은 장르가 있으신가요? 저는 소설도 쓰고 싶고 그 다음에 의학 드라마 많잖아요. 그래서 실은 무엇보다 의학 드라마 각본 써서 제목 만약은 없다로 해서 약간 저를 닮은 유약한 주인공이 나오는 그런 응급실 이야기를 각본으로 써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좀 있고요. 소설도 좀 써보고 싶고요. 그게 또 제가 내년까지는 쓸 생각이 있는 게 약간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뭔가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학 지식을 정말로 좀 재미있게 알려주는 이런 것들도 쓰려고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간문 형식의 책도 지금 쓰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욕심이 나요. 다양한 장르의 글들, 그런 것들을 쓸 생각입니다. 책으로만 만나 뵙던 작가님을 실제로 뵙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었고 오늘의 도서관 독자분들께도 좋은 시간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일 앞으로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